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죠. 고대 이집트인들, 또 고대 이집트인들의 일상이라고 하면 어쩌면 파라오들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서 피라미드나 신전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은 권력층이 죽음에 대한 집착을 위해서 착취당하던 그런 백성들, 이런 이미지를 말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미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계층과는 무관하게 거의 대체로 삶을 사랑하고 또 그 삶을 최대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지배계층들의 경우에도 보통의 백성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언제나 염두에 둔다는 것, 그 자체가 마아트,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도 정말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죠. 이때 그 일에 동원되던 사람들은 보통 이집트 백성들이라기보다는 범죄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노예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피라미드 같은 중요한 건축물들은 또 대체로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그 건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노역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자, 또 이 건축 과정에 동원된 상당수의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자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자, 물론 고대 이집트 사회도 파라오를 정점으로 해서 계층이 나뉘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보통의 전 근대 사회들처럼 사회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였어요. 가장 위에는 파라오가 있었고 그 아래에 바로 상위 귀족, 그다음에 하위 귀족, 전문 장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보통의 백성들이 있었죠. 이 백성들은 대체로 농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층들 사이의 이동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계층들은 거의 계급으로 고착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계층 간의 이동이 완전하게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근거들이 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2가지 정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웨니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왕국 유광조 시대,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2300년경의 기록인데 웨니라고 하는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귀족이 자신의 무덤 속에 써놓은 자전적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웨니는 정말 말단 관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승진해서 결국에는 장관급의 지위에까지 오르거든요. 물론 웨니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실력이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이 과정은 거의 50년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넨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자신에 관한 기록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 있어요. 세넨무트는 신왕국 18왕조 시대, 그러니까 핫셉스트 제위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 시기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한 1450년경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는 결국에 궁정 대신의 지위까지 오르는데 그 자신이 상당히 낮은 계층의 출신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평민이었고 또 심지어는 문맹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말은 완전한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사실
뭐 이를테면 근래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그 성공담을 조금 더 화려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시작을 했다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셀렌부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시대에 그렇게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일이 가능하기는 했었고 또 그렇게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일이 칭찬받고 찬미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이다.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 자, 이집트 사회의 정점에는 파라오가 위치하고 있었고 이 파라오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부를 누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라오들이 살았던 궁전 유적이 아주 잘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라오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유물들은 꽤 확인이 되고 있어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출토된 일상 도구들도 그렇고 또 쿠프, 대피라미드의 주인공이죠. 이 파라오 쿠프의 어머니인 헤테페레스 왕비의 무덤에서 출토된 가구들이 또 있어요. 이 일상 도구들 그리고 이 가구들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온통 금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귀족 계층은 체계적인 위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측근에 머물면서 이집트 사회를 관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 계층 내의 각 또 계층들은 이집트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아주 고유한 임무들을 부여받았고요. 그 시스템의 정점에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총리는 파라오의 신성한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실무자 같은 느낌의 지위였어요. 총리는 국가 운영의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자, 일단 총리에게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땅에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리고 이때 생산된 이 농산물들 가운데 아주 적정한 양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일, 또 그 걷어들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집트 사회 곳곳에 분배하는 일 등이 이제 있었죠. 또한 총리는 사법 체계 내에서 최고 재판관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총리에게는 마하트의 수호자 같은 별칭도 있었죠. 총리는 파라오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를 위해서 거대한 신전과 같은 기념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총리는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총리를 중심으로 이집트의 관료 조직은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어요. 귀족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각 계층의 직위를 맡아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귀족들은 일상에서는 행정가나 법관으로 또 전쟁에서는 지휘관으로 이집트 사회의 비전을 그러니까 마하트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귀족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파라오 곁에서 책무를 수행하던 중앙 귀족들 말고 또 지방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전국에 걸쳐서 총 42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보통은 노모스라고 해요. 대략 한국으로 치면은 도 정도 되는 또 미국으로 치면은 주 정도 되는 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노모스가 상이집트에는 22개가 있었고 하이집트에는 2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에는 총 42개의 노모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각각의 노모스에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지방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태수나 주지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고대 이집트어로는 헤리테프 아아라고 합니다. 최고 수장 같은 뜻이에요. 이들은 이 지역 내에서 그냥 그들이 통치하던 그 지역 내에서는 파라오나 총리가 하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태수들은 행정, 사법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책임져야 했어요. 중앙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시기 동안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파라오의 권위 속에서 중앙 권력에 의해서 감독과 관리되었지만 또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
거의 반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가 분열되기도 했고요. 이 분열의 시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방의 태수였던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일을 해서 통일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중왕국 시대를 연 11왕조의 멘투호테프 2세 그리고 신왕국 시대를 시작한 18왕조의 아흐모세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쓰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직책은 보통 말단 귀족들이 맡았죠. 상위 귀족 계층의 모든 어떤 실천 과정이 가능했었던 것은 대체로 다 서기관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사실상 서기관들의 문명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아주 크게 과장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이들 서기관들이 문자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고위 귀족들과 보통의 백성들 사이에 위치하며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전과 무덤에 새겨진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문헌들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출근 명부라던가 창고의 재고, 세금 기록, 법정 기록, 그리고 심지어는 마법의 주문, 유언장, 족보 같은 일상 속에서 사용되던 모든 기록들을 작성하고 관리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고대 이집트의 행정 시스템에서 이들은 중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관련되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단 귀족들이나 혹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맡았어요. 물론 완전한 상류층 출신의 소년들도 서기관 교육을 받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의 중산층이나 하류 귀족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승진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서기관의 직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고위 관직으로 승진을 했을 겁니다. 자, 서기관직도 종종 세습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버지에 준할 정도의 문자 사용 능력이 있었어야겠죠. 실력이 없으면 서기관직도 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문자는 사실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 이집트학 전공자들도 몇 년씩 고생을 합니다. 글자 수가 한 700에서 800개 정도가 되고 또 이 숫자는 시대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요. 아마 제대로 된 서기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체벌도 허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어에서 가르치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세바인데 이 단어와 동음이어 가운데는 때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 교육 과정은 매우 엄격했을 거예요.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쓰기와 서기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자주 참여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글쓰기의 즐거움이 빵과 맥주보다 더 크다, 이런 문장들도 있고요. 농부나 선원, 도공, 군인과 같은 다양한 직업들과 서기관직을 비교해가면서 그 직업들에 비해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최고다라는 현대적인 인식과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죠. 자, 그만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이집트에서 존경받던 직위였습니다. 자, 서기관이 사용하던 도구들의 실물 유물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펜이랑 필통이죠. 서기관들은 검은색이랑 붉은색 두 종류의 잉크를 주로 사용했는데,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필통에는 이 검은색과 붉은색 안료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는 팔레트도 함께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또 이 서기관들 특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석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기관들은 대체로 아주 짧은 스커트를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스커트가 이렇게 쫙 펼쳐져가지고 간이 책상이 됩니다. 자, 그 간이 책상 위에다가 파피루스 롤을 쫙 펼치고 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서기관들은 표현됩니다. 자, 이 서기관 상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유적들 그리고 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는 유물들을 직접 만들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들이죠. 예술가라는 표현도 사용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고대 이집트에는 예술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이들의 감성이나 개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예술가라기보다는 장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수도 있었고요. 석공, 금속세공사, 보석세공사, 가죽장인, 도예가, 화가, 조각가 등이 있었죠. 장인들 가운데는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무원 같은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일부는 신전에 소속돼 있기도 했죠. 이런 장인들은 아마 보통의 노동자나 농부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누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장인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기술 수준이 아주 높은 상급의 기술자들은 왕실과 관련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을 만드는 장인 집단도 있었는데 이들은 신왕국 시대의 경우에는 오늘날 네르 엘 메디나라고 불리는 마을에 모여 살았어요. 또 대를 이어가면서 가업을 계승했고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집단은 어느 정도는 문자 사용 능력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들 생활에 관한 부분은 네르 엘 메디나에서 출토된 다양한 고고학적, 문헌학적 자료들을 토대로 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인들은 파업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그것도 파라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일으켰어요. 신왕국 제20왕조 람세스 3세 제위 29년의 일인데 기원전 1152년경이 됩니다. 자, 이때 일어난 이 파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파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 사회의 최하층에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고대 이집트 전체 인구의 80%에서 90% 정도까지 아마 이들은 농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들은 국가 전체의 식량과 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농부들이야말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가능하게끔 만든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말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일 강변에서 생산되는 아주 풍족한 식량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 농부들이 없었다면 그 식량은 생산되지 못했겠죠. 농부들의 농업 활동은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계절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페레트나 쉐무 같은 기간 동안에는 농사 활동에 집중을 해야만 했을 테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기 동안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아마 동원되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던가
왕궁을 짓는다던가 또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 노역을 사야만 했을 겁니다. 물론 이 노역은 강제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노역 과정 중에도 충분한 양의 식량은 공급받았을 겁니다. 또 노동에 참여하는 아마도 그 남성이었을 그 개인에게 이 식량이 제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국가에서 식량을 제공했어요. 노역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 혹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농업 활동을 시작을 해야 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량한 식량의 극히 일부만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들이 낸 이 세금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상류 계층이나 중간 계층, 장인 계층들이 이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현대 이집트 학자들은 이 농민 계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이 농민들은 직접 무엇인가를 기록하거나 또 남기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결국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류층들이 신전이나 무덤의 벽화 혹은 문헌 기록 등을 통해서 이 농민들을 묘사한 모습을 통해서죠. 이런 표현들에는 아마 귀족들의 편견과 욕망이 꽤 진하게 투영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남성과 대체로 동등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 역시 남성 중심 사회였던 것은 맞아요.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것은 역시나 거진 다 남성들이었고 또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대체로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가사 일을 맡아보았는데 자녀 양육의 경우에도 대체로 여성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었고요.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었고 상류층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을 같이 묘사한 부부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종의 가족 사진인데 오늘날의 이집트 유물을 소장한 박물관에 가시면 상당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부상들은 남편과 부인이 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재미있게도 부인이 남편의 허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부부간의 동등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 부부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평등 수준은 사실 다른 고대 문명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심지어는 여성 파라오들도 상당수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요. 이를테면 일왕조 시대의 메르네이트가 여성 파라오였고요. 또 12왕조 시대의 소베크 네페루도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그리고 하셉스투,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런 파라오들은 대중적으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파라오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결혼은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계약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도 가능했고요. 계급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결혼은 부모가 주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 모두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결혼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의 여성들은 이집트로 시집을 올 수 있었지만 이집트의 여성들은 외국으로 시집을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례는 왕실에서 행해진 외교적인 결혼에서 좀 나타나는데 이 결혼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의 공주들이 이집트의 왕실로 시집을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시집을 온 공주들은 사실 특별한 차별은 없이 자연스럽게 이집트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공주들은 이집트 쪽 기록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컨대 마토르 네페루라 같은 외국의 공주이자 이집트의 왕비인 인물이 있는데
람세스 2세의 왕비였습니다. 또 이분은 동시에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 3세의 딸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공주가 외국의 왕에게 시집을 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아요. 이런 국제결혼의 사례에서도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었던 자문화 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의복은 단순한 생활용품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직업, 종교적인 역할, 그다음 미적 감각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이집트에서의 의복은 단순히 신체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언어였던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 성별과 무관하게 남녀노소 대체로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집트의 아주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좀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난 옷이 유리했고 여기에 부합하는 천이 바로 린넨이었죠. 린넨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섬유를 뽑아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도 방적, 직조, 바느질 같은 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어요. 자, 남성들은 대체로 허리에 두르는 짧은 스커트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부들부터 이제 귀족에 이르기까지 장식과 길이는 조금씩 달랐어요. 귀족이나 고위직 남성들은 아주 정교하게 주름 잡힌 조금 긴 스커트를 입고 거기다가 이제 반투명으로 된 린넨을 튜닉으로 만들어서 걸쳐가지고 격식을 갖추었고 파라오의 경우에는 이 스커트 위에 금실과 여러 가지 채색 실로 수놓은 왕권의 상징이 장식된 그런 옷을 입어서 신성성과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자,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깨에 끈이 달린 딱 밀착되는 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특히 상류층 여성들은 주름 장식이 아주 섬세하게 더해진 아주 긴 드레스를 입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얇은 망토나 리본 장식을 덧붙여가지고 우아함을 표현했어요. 반투명한 린넨으로 이루어진 겉옷으로 몸의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관능성과 위엄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고요. 자, 아이들은 대체로 옷 없이 지냈습니다. 즉, 그냥 벗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더위와 어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업이나 종교적인 역할에 따라서 착용하는 옷도 달라졌습니다. 신관들은 순백의 린넨만을 입고서 종교의식을 치렀고 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정화를 위해서 목욕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남성들은 머리를 깎고 가발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라는 이 지역의 더운 기후 속에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론 가발은 대부분 상류층이나 신관들, 그다음에 왕족들이 착용을 했고요. 또 이 가발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아이템으로도 취급되었습니다. 어떤 의례라든가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화려한 가발을 썼고요. 자, 노동자나 일반 농민들은 대체로 가발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냥 머리를 짧게 유지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 대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계급을 막론하고 대체로 신발을 신지는 않았어요. 자, 이것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신발을 잘 신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또 발이 다칠 위험이 있는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샌들을 신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샌들에는 갈대로 만든 것도 있고 또 가죽이나 나무, 채색된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주 풍요롭고 조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비옥한 나일강 유역 덕분이었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빵과 맥주가 있었습니다. 밀과 보리로 만든 빵은 다양한 형태로 구워졌고요. 또 때로는 꿀이나 대추야자 같은 달콤한 재료를 넣어서 먹기도 했어요. 일종의 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먹었겠죠. 고대 이집트의 맥주는 거칠고 걸쭉했지만 아주 영양이 풍부한 음료였고,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부터 귀족들까지 모두 다 즐겨 마셨습니다. 사실 이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의 생계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기도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맥주를 마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주로 생선과 가금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날강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은 구이라든가 절임, 건조시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가 되었고, 이 생선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주 다양한 가축들도 사육이 되었어요. 소, 염소, 양, 당나귀 이런 동물들이죠. 자, 그렇지만 가축들의 고기는 아주 드물게만 소비되었는데, 이것은 가축을 노동력이나 유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소비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축제나 제사 의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이제 열릴 때였고, 이때 동물들은, 그러니까 동물의 고기죠,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연중 수많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기간 동안 이집트인들은 계층을 막론하고 최대한 그 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일상도 비교적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삶이 계속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은 어떤 영원한 여정의 일부에 불과했고, 죽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의 주제는 바로 그 죽음과 그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바로 미이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